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 파트부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화학은 앙금 생성 반응을 공부하는데요. 먼저 앙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 우리가 어떤 물질하고 물하고 섞었을 때 물에 완전히 녹은 것은 완전히 녹은 물질은 수용액이라 하고요. 그 그리고 자, 녹지 않은 물질 생긴 것을 이거는 앙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을 다 보면은 이온이 들어있는 서로 다른 수용액에 섞었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해서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인 앙금을 생성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앙금 생성 반응은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먼저 과정을 좀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산은 수용액과 염화나트륨 수용액 반응을 하게 되면요, 질산은 수용액의 은이온하고 염화나트륨의 수용액 염화이온이 반응해가지고 AgCl이 즉 염화은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요,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NaCl이고 질산은 AgNO3죠. 여기서 이제 Cl하고 Ag 즉 은이온하고 염화이온이 반응해가지고 염화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물질만 써놓은 것은, 자, 보통 알자 이온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염화원이 만들어져서 흰색을 띠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밑에 거로 볼까요? 그 염화칼슘 수용액과 탄산나트륨 수용액 반응하면요, 자, 염화칼슘 수용액 속에 칼슘 이온과 탄산나트륨 수용액에 탄산 이온이 반응하게 되면은 흰색의 탄산칼슘이 악을 생성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CaCl2, 탄산나트륨은 Na2CO3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섞었을 때, 자, 자, 여기 Cal이죠. 칼슘하고, 나트륨하고 지금 Cl은 지금 반응을 안 하고, Ca하고 CO3하고, 즉 칼슘이온하고 탄산이온이 반응하면은 탄산가스요, 흰색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과정도 나왔죠.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하고 질산압 수용액 반응하게 되면요, 질산납 수용액 속에 나비이온과 아이온 나비 속에 아이오딘 이온이 반응해가지고 노란색의 납 아이오딘이나 납이 만들어지는데요. 아이온이나 칼륨 Ki, 그리고 질산납 같은 경우는 Pb 가로 쓰고 NO3 2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네 가지 이온 중에서, 자, 나비온하고 아이오딘 이온이 결합해서 아이오르납, 그래서 노란색을 띠게 된다. 노란색을 띠게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이걸 다 외우면 좋은데 이걸 외우기가 좀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한 이온의 확인인데요. 앙금 생성 여부와 생성된 앙금의 색깔을 이용해 가지고 수용 속의 이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온이 은이온일 때 염화이온과 반응하면은 염화은 흰색이죠. 아이오딘 이온하고 결합하면은 아이오딘 해가지고 노란색. 그리고 칼슘 이온하고 탄산 이온 결합하면 탄산칼슘 흰색. 칼슘 이온하고 황산 이온 결합하면은 황산칼슘. 그리고 바륨 이온하고 탄산 이온이 결합해가지고 탄산바륨. 그리고 바륨 이온과 황산 이온 결합하면은 황산바륨. 나비온하고 아이온 이온은 아이온의 나비의 노란색. 나비온하고 황화 이온이 황화예요. 황산이 아니라 황화 이온 결합하면 황화납. 그리고 구리 이온하고 황화 이온이 결합하면은 황화구리, 이렇게 결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앙금 생성 반응으로 자, 염화이온 그 확인하기인데요. 한번 보죠. 시험관 4개의 미지의 수용액 A, B, C, D를 각각 15ml씩 정도 넣은 후에 각각의 시험관에 질산은 수용이 됐습니다. 질산은이 뭐였죠? AgNO3죠. 자, 2ml씩 정도 떨어뜨리고 변합니다. 그럼 염화이온이 반응하게 되면은 은이온, 은이온하고 Cl-가 결합해서 AgCl 그래서 염화음이 만들어지죠. 흰색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흰색이 나오는 부분 이 A하고 C가 이 염화이온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해석을 보면은 수용액 A와 수용액 C에 염화이온이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즉 염화이온은 질산은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은이온과 반응해서 염화이온의 흰색 앙금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여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실험을 볼 건데요.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수용액 속의 이온의 이동을 관찰해 가지고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그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 Ag 은이온, 양이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극으로 가고 Cl은 음이온이잖아요. 이거는 플러스 극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 속에 전류를 흘려줄 때 색을 띠는 이온이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전하를 띄고 있음을 이온이 전하를 띄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구리이온 같은 경우는 파란색, 과망의사 이온 같은 경우는 보라색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제 그 과정을 좀 보면요. 자, 준비물을 이용한대요. 이게 지금 그 직류 전원 장치죠. 배터리 접시 양쪽 끝에 클립을 전극을 설치하고 질산칼륨 수용액을 배터리 접시에 넣은 다음에 클립과 전원 장치를 직계로 달린 전선으로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줍니다. 자, 황산구리 수용액을 관찰해 보는데요. 배터리 접시 가운데 파란색을 띠는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황산구리가 물에 녹으면은 파란색을 띠기 때문에 띠는 구리이온 가고 색을 띠지 않는 황산이온으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황산구리 수용액 대신에 보라색을 띠는 과망간이산 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리면은 자, 과망간이산 칼륨이 물에 녹으면은 보라색을 띠는 과망간 이온이 색을 띠지 않는 칼륨 이온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칼륨 이온하고 MnO4 마이너스 이게 만들어지죠. 그런데 칼륨 이온은 무색, 가망유산 이온은 보라색이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동한 거를 이제 보냐면요. 밑에 나왔죠. 자, 황산구리 수용액은요. 파란색이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구리 이온 CuE 플러스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로 이동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적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양이온이므로 파란색을 띠는 성분은 구리 이온이다. 그래서 보라색이 플러스 쪽으로 이온다.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이동한다. 그럼 플러스 극쪽 이동하는 이온은 음이온이므로 보라색을 띠는 성분은 과망을선 이온이다. 그래서 색을 띠지 않는 이온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죠. 하지만은 칼륨이온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지금 과망의산 칼륨 황산 여기 황산이죠 황산 SO4 E-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겠어요? 얘는 플러스로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의 전류를 흘려주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음이온은 플러스쪽으로 이동해서 이를 통해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실험은 이제 그 이온을 다 알아보는 건데요.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해서 자,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해서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서로 반응해서 앙금을 생성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짝을 짓고 이를 이용해서 자, 두 가지 수용에 반응시켰을 때 앙금이 생성된 경우 앙금을 생성한 이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염화이온은 은이온하고 칼륨이온 탄산이온, 바륨이온은 황산이온, 나비온은 아니온이라고 결합해가지고 앙금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반응판 위에 투명 필름을 올려놓고 첫째와 둘째 줄의 흰색과 검은색의 경계에 각각 염화나트륨 수용액, 염화칼륨 수용액, 질산나트륨 수용액, 질산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각 수용액에 질산을 떨어뜨리고요. 여기 다 질산은이에요. 여기는 탄산
나트륨은 탄산나트륨 다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질산은 같은 경우는 AgNO3인데 이거는 이제 은하고 이제 반응하는 게 염화 들어있는 게 반응하겠죠. 탄산나트륨 같은 경우는 칼슘이죠. 이건 탄산칼슘이니까. 그래서 염화칼슘하고 질산칼슘 이 두 개에서 색깔이 나오겠죠. 흰색이 나오겠죠. 둘 다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과정 2와 3의 결과 질산은은 염화나트륨은 흰색 강성, 즉 염황을 만들어내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흰색 안금 염황을 만들어내죠. 질산나트륨, 질산칼륨은 변화가 없죠. 염화가 들어있으니까. 탄산나트륨은 염화나트륨 변화가 없는데 칼슘에서는 흰색 안금, 즉 탄산칼슘 만들어내고 질산나트륨 변화가 없고 질산칼륨에 흰색 안금 완성되는 탄산칼슘 만들어내죠. 자, 그리고 과정 4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자, 질산은 A, B 지수는 변화가 없고 B에서는 흰색가 만들어지고 C에서도 흰색가 만들어지죠. 수용의 탄산나트륨 같은 경우는 흰색가 만들어진다. 여기가 CU, 그 구리이온 들어있다. 아, 죄송해요. 구리가 아니라 CA죠. CA 플러스. 그럼 변화가 없고 흰색가 생성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각 미지 수용에 포함된 것으로 예상되는 이온은 수용에 있는 칼슘 이온, 그리고 수용 B는 염화 이온, 수용 C는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다. 그래서 미지 수용액이 앙금을 생성할 수 있는 이온을 넣었을 때 앙금의 생성 여부하고 앙금의 색을 통해서 미지 수용에 포함된 이온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속물 파트고인데요. 142페이지입니다. 배설이죠. 배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배설은 자 우리가 노폐물의 생성과 이제 배설인데 자 오메이로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배출하고 배설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배설은 이제 소화의 마지막 단계다. 배설은 자 이거 우리 콩팥 또는 신장에서 그래서 그 보내는 것이죠. 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배설은 호흡을 통한 영양소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자 보면은 자 우리가 보통 자 이산화탄소는 이제 기호로 쓰면 CO2로 알겠죠. 그리고 물은 H2O, 암모니아 NH3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은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즉 CHO, 즉 탄소, 수소, 산소 들어있는 영양소가 영양소에서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이제 바뀌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날숨으로 나간다. 자, 물은 폐나 콩팥에서 날숨이나 오줌으로 이제 배출이 되죠. 근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요, 이게 단백질이 그 CHON이에요. 그래서 질소가 있거든요. 질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만들어진 거를 자,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돼 가지고 오줌으로 배설됩니다. 그 과정에서 콩팥에서 이제 여과 과정이 일어나죠. 배설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간단히 보면은 자, 우리 그 등 뒤쪽에 그 등 뒤 중간 정도의 콩팥이 있어요. 그것도 두 개가 나 있죠. 그래서 콩팥 같은 경우는 하나만 떼가지고 하나만 사용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콩팥이 있고 콩팥에서 이제 여과가 되면은 오줌관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방광이죠. 방광을 거쳐가지고 요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콩팥을 그 확대해 보면은 콩팥 껍질 있죠. 껍질이 있고 콩팥 속질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콩팥 속질에서 그 여과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거를 더 확대를 해보면은 자
자, 여기 혈액에서 자, 이게 한번 이렇게 그 싸져가지고 들어가는 게 사구체. 그리고 그걸 쌓는 것은 보문주머니. 그리고 보문주머니에서 이제 그 교과가 된 물질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게 세뇨가. 그리고 이제 그것이 콩팥 깔때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은 모세혈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부위의 그 요소를 보면은 콩팥 겉질 같은 경우는 콩팥의 겉부분, 그래서 사구체하고 보문주머니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속질에는 콩팥의 안쪽 부분으로 세뇨관이 분포를 하게 되죠. 콩팥 깔때기는 깔때기 모양으로 빈 공간으로 오줌을 잠시 저장했다가 오줌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줌관은 이제 이거잖아요. 요도라고 하게요. 콩팥에서 생성된 오줌을 방광으로 보내는 긴 관이고요. 자, 여기서 방광에서 오줌이 모아지면은 잠시 이제 저장을 했다가 요로로 몸으로 빠져나가는 통로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간단하게 오줌의 생성 과정을 보면은 오줌은 대략 성인의 콩팥 같은 경우는 하루에 180리터 여과를 생산하는데 거의 그 중에서 90% 수분이 재흡수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콩팥에서요, 빨간색으로 볼까요? 자, 혈액이 들어갑니다. 혈액이 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여기 이제 사구체죠. 지금 여기가 사구체인데 사구체에서 보문주문으로 이제 요거가 한번 되고요. 사구체 보문주 요거 되고 여기 혈액에는 단백질, 혈구, 물, 요소, 포도당. 혈구는 세포 성분이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근데 이제 요거는 물, 요소, 포도당만 됩니다. 그 단백질 안 되고 포도당 안 되고 혈구 안 되며 포도당은 돼요. 단백질하고 혈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과가 돼가지고 쭉 들어간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물이 너무 몸속에 혈액 속에 물이 부족하다. 그럼 다시 혈액 속으로 물을 다시 넣어줍니다. 이거를 재흡수 과정이에요. 포도당이나 물을 넣어주고요. 이 중에서 이제 물 조절해가지고 다시 물 들어가게 하고 요소가 이제 안 들어간 거 다시 이제 흡수를 하게 된 게 분비. 그래서 가장 쉽게 정리하면은 주요 과정은 요가 재흡수 분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여과는 사구체에서 보문주문을 하는데요. 이동물질은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 그래서 사구체는 높은 혈압에 의해서 작은 물질을 걸러지는 과정이고요. 혈구, 지방 등 단백질 크기가 큰 물질은 여과되지 못합니다. 그 제흡수는 세뇨가에서 모세혈관 들어갔는데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물을 재흡수하는 과정이고요. 포도랑 아미노산들은 100% 재흡수하긴 하지만 물과 유기물은 친화력과 재흡수를 한다 하는 겁니다. 즉 조절해가지고 재흡수를 하죠. 분비는 모세혈관에 세뇨가 다시 들어오는데 요소 등 노폐물을 다시 흡수합니다. 그래서 미처 여과하지 못한 노폐물이 다시 분비되는 과정이다. 라고 정리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과정 관계를 보면요. 자, 소화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큰 개가 터서 다루 흡수하지 못하고 소화기관이 겹치는 동안 작게 분해돼서 소장의 융터를 재흡수합니다. 자, 그리고 배설계는 세포의 결과 생성된 물질 중에서 이산화탄소는 폐로 운반되고 물과 질소, 노폐물은 콩팥으로 운반돼서 몸 밖으로 배설됩니다. 순환계는 융터를 통해서 흡수된 영양소와 폐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온 탄소는 심장의 강력한 펌프 작용에 의해서 혈액을 따라서 각 기관에 저희 세포로 운반이 되고요. 그래서 세포흡은 영양소와 산소를 결합해가지고 포도당이죠. 포도당. 노폐물과 에너지 만들고 노폐물을 쏟아냅니다. 호흡기는 호흡의 운동을 통해서 세포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으로 방출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래는 이제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그 투파트로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분리가 됐는데 오늘까지만 그
지구 아파트를 해줄게요. 한 정도 넘어야 되나요? 여기 있네. 195, 196. 잠시만요. 이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190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닷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염류, 즉 소금기죠.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로 염화 나트륨이 가장 많고 마그네슘이 두 번째입니다. 염분은 해수 1kg 중에서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단위는 PS 또는 천분일인 퍼미를 사용하는데 요즘 퍼미를 사용 안 합니다. 그냥 PSU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류는 보통 35 PSU 또는 35 퍼밀인데요. 지금 퍼밀 사용 안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대표적인 성분이 염화나트륨이 77.7%, 자 염화마그네슘이 10.9%, 황산마그네슘이 4.8, 청산칼륨이 3.6%인데요. 여기 보면은 자 염화나트륨은 짠맛을 나타내고 소금의 주성분이다. 그리고 염화마그네슘은 쓴맛이고 두부를 만들어서 생긴다. 설명이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해수의 평균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류는 자 보통 35 PSU, 즉 해수 1kg에 965 1kg은 965g과 물, 그리고 35g의 해수에 녹아있는 염료, 여기 있는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륨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염분의 변화 요인은요. 강수량과 증발량, 그리고 강수량과 증발량, 그리고 광물의 유입량, 해수의 결빙과 해빙 등이 있습니다. 좌우합니다. 그래서 변화 요인은 자, 증발량 강수량과 따지면요. 염분이 높은 것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크고 염분이 낮은 것은 증발량보다는 강수량이 더 많다. 즉 비나 눈이 더 많이 내린다죠. 강물의 유입량은 자, 강물이 흘러가지 않는 바다, 염분이 높은 것은 강물이 흘러들지 않는 것이고요. 자, 염분이 낮은 것은 강물이 흘러내리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염분이 낮은 것이 보통 우리나라 황해 또는 서해라 아시겠죠? 자, 해수의 결빙과 해빙 보면은 해수가 염분이 높은 것은 해수가 어는 바다. 왜 이제 해수가 어는 바다가 염분이 높냐면은 자, 해수가 올 때 순수한 물만 열기 때문에 염분이 높아진다. 그리고 염분이 낮은 것은 빙하가 녹는 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도에 따라서 자, 염분이 분포하는데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적도 지방 또는 저위도 지방은 0에서 30도, 그리고 중위도는 30도에서 60도, 고위도는 60도에서 90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근데 적도 지방은 염분이 낮죠.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아서 강수량이 많기 때문이다. 중위도는 염분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연중 날씨가 맑으므로 증발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위도 지방은 염분이 낮는데 눈이 많이 내리고 빙하가 녹는 양이 많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위로별 염분포도 있고요. 전 세계 해양에 표층 염분 있는데요. 대륙과 가까운 바다보다는 대양의 한가운데가 염분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부근에 이제 염분 분포를 보면요. 황해가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은 강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이도 많고 외국이도 중국에서 내려오니까. 근데 독도가 있는 동해가 훨씬 더 염분이 높다. 그래서 황해보다는 동해가 높은데 황해는 동해보다 강물의 유인량이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분포는 여름철이 겨울철이 더 높습니다.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기 때문이죠. 그치, 강수량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보다는 먼 바다다. 즉 가까운 바다일수록 강물의 유량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 바로 염분비 일정 법칙이에요. 그래서 해수의 염분은 염류의 양이 달라서 변한 게 아니라 증발과 강수량이 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그 해수 염분은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긴 하지만 지역이나 지절에 따라서 해수 염분은 더 변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각 염류 간의 질량비는 어느 바다에서나 일정하다. 그래서 이거를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 하죠. 그래서 동해와 서해 염분은 각각 33 psu, 200 psu 다르지만 두 바다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질량비는 즉 함유하고 있는 비는 거의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러냐? 증발이나 강수에 의해서 염분이 달라져도 해수는 항상 움직이면서 서로 섞이기 때문에 염류 간의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쉬워요. 자, 그래서 표는 항해와 지중해 해수 1kg의 속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의 질량비, 전체 염류에 관한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두 바다에서 염분과 각 연유가 참여하는 질량비를 구해 보십시다. 자, 황해하고 지중입니다. 그래서 해수 1kg 속의 전체 해수 염류의 질량이 30이고 40g인데 염화나트륨은 질량은 24g. 구성비는 75g, 염화마그네슘은 질량이 3.2g인데 구성비는 10%예요. 자, 지중해 그 전체 염류 질량이 40인데요. 자, 질량은 30이고 구성비는 A라 되어 있죠. 아직 몰라요. 질량은 4.0인데 구성비는 B개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중해 염분 이제 40 psu니까 항해 염분보다 높죠. 또 지중해에서 염화나트륨 차지한 비율은 자, A는 전체 40분의 30이니까 이거 곱하기 하면은 제 75%다. 4분의 3이죠. 그래서 황해하고 똑같다. 75%. 또 염화그릇 촬연 비율이 자 40g 분의 4.0g이니까 곱하기 하면 10%다. 지금 황해와 똑같다는 거죠. 여기도 10%, 여기는 75%. 어, 황해와 지중해에서 강염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같다. 이거는 염무비율적인 법칙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실제 문제는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면은 자,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인데요. 한번 복습하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은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